북한의 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군대, 조선인민군이죠. 공산당의 군대입니다. 이것을 인민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인민의 군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당의 군대고 나중에는 김일성의 군대가 됩니다. 북한은 특이하게도 공산 정권, 북한 정권을 수립하기 이전에 군대부터 먼저 만듭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1948년 2월 4일 날 민족보위국을 신설합니다. 민족보위국은 일종의 국방부인데, 당시에 북한 인민위원회, 그 인민위원회가 정부고, 그 정부 속에 하나의 국으로서 민족보위국을 신설한 거죠. 그리고 2월 8일 날 북한 인민군을 창건합니다. 그날 평양 역전광장에서 아주 성대하게 조선인민군 창건식을 진행하고, 그 당시에 말을 타고 나타난 사람이 최용건입니다. 그 사람이 총사령관입니다. 북한이 정권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군대부터 만든 것은 1948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미소 양군의 철수 이전에 북한 군대를 완성시켜 놓겠다는 그런 의지의 발현이죠. 나중에 북한 해군이나 비행대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신설됩니다. 북한 공산정권 수립이 이제 1948년 9월 9일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데, 그 단독 정부를 대한민국보다 자기네들이 더 뒤에 만들었다. 이런 어떤 단독 정부 수립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날짜를 뒤에 잡았죠. 이때 북한 공산정권을 수립했는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거기에서 민족보위성을 설치하죠. 9월 9일 날. 민족보위성은 하나의 내각의 하나의 부처인데 국방부입니다. 여기에 이제 민족보위성, 보위상이 바로 최용건이 되고, 또 동시에 북한군 총사령관이죠. 여기 보면은 정치, 군사, 정치 사상 분야를 담당하는 부사령관의 김일을 임명하고, 포병 부사령관의 무정, 총참모장의 안기를 임명합니다. 이 안기는 곧 죽기 때문에 나중에 강건이 되죠. 북한의 군대 규모는 2개 사단, 1개 여단으로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군대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군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 군대는 그냥 군인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정치위원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정치위원이 공산당 당원들이죠. 당원들이 바로 정치위원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지휘관은 정치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군사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공산당의 지휘하에 있다. 그래서 당의 군대입니다. 북한의 군대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2개 사단, 1개 여단 아닙니까? 2개 사단은 하나는 개천에, 하나는 나남에, 나머지 하나는 원산에 배치를 했습니다. 기뭉이 이끄는 북한군 1사단, 이것은 평안남도 개천, 지금 청천강변에 있습니다.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의 경계선이죠. 거기에 주둔을 했고, 이청송의 북한군 2사단, 이것은 함경북도 나남, 일본군이 주둔했던 장소입니다. 청진부근인데 거기에 주둔을 했고, 나중에 이영호가 사단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김광엽의 3혼성여단, 이거는 강원도 원산에 주둔했는데 정권 수립 후에 3사단으로 성격을 합니다. 이렇게 1, 2, 3사단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권무의 4혼성여단이 남포에 창설됩니다. 나중에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 1개 연대가 보강돼서 북한군 4사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경수의 105 전차대대, 원래는 소련 전차 10대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소련군 철수할 때 소련군이 두고 간 전차 60대 그리고 자주포 30대로 105 전차 연대로 확대 개편을 합니다. 1949년도와 1950년 초에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 부대에 있던 한국인 팔로군 부대 3개 사단이 북한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무기와 모든 체계를 다 그대로 갖춘 채 통째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전투사단들입니다. 그 3개 사단이
북한군 전력을 엄청나게 향상시켜 줬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와 싸웠던 그런 전투 유경험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투력이 가장 뛰어났죠. 북한군 6사단이 49년 7월 달에 맨 먼저 들어옵니다. 사단 정치위원 방호산이 인솔하고 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사단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북한군 5사단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중국 팔로군에 있을 때 부사단장을 했던 김창덕이 인솔하고 오는데 이 사람이 또 사단장이 됩니다. 그리고 1950년 4월 달에 맨 마지막에 북한군 12사단이 되는 팔로군 부대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부사단장 전우가 인솔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단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서 1949년에 대규모 징집이 이루어졌습니다. 17살부터 30살까지 청장년을 대거 징집해서 군대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바로 그 사단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 3개 사단을 편성했습니다. 평안북도 민청훈련소, 우리로 치면 그 논산훈련소 같은 곳입니다. 평안북도 민청훈련소 징집 인원으로 북한군 13사단을 만듭니다. 이것이 그 사단장이 최용진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남도와 황해도 민청훈련소 징집 인원으로 북한군 10사단 이박남이 사단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경북도 민청훈련소 징집 인원으로 또 사단 편성하는데 북한군 15사단입니다. 박성철이 그 사단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북한에서 청장년을 모집해 가지고 모은 이 사단, 그 13사단, 10사단, 15사단 제일 그 전투력이 약합니다. 실제 6.25 때 많은 실수와 패전을 하죠. 북한군은 1949년도에 이미 대부대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격적인 대부대 훈련을 하는데 우리나라 그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군대의 가장 취약점이 바로 그 대부대 훈련 그런 그 경험이나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가 뭐 분대 전투, 소대 전투, 중대 전투, 대대 전투까지는 해보지만은 연대급, 그 사단급 이런 그 전투를 해본 경험이 아주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방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사단장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규모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더 이상 군단급은 더더구나 경험이 전혀 없죠. 그런 가운데 북한은 벌써 1949년에 군단 편성을 앞두고 대부대 훈련을 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입니다. 이때 그 북한의 가장 그 최고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죠. 김웅. 이 사람이 전차와 포병을 동원해서 군단급 지휘조 야외 기동훈련을 그 평양 남쪽 중화와 황주에서 실시하고 민족보호의성 전투훈련국에서 통제를 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그때 실시하고 이런 훈련을 기반으로 해서 2개 군단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군단이 사단을 지휘하는 그런 또 훈련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군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죠. 김웅이 전투훈련국장을 하면서 그 군단장은 강건하고 또 김광엽이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6.25 전쟁 때는 김웅이 직접 주공격 부대를 이끌고 일군단장이 돼서 의정부 쪽으로 남하하죠. 그리고 김광엽이 그 조공, 그 춘천 쪽으로 2군단장이 돼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공산군 지휘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김웅, 김광엽 글자로 써놓은 것은 그 사진을 찾아낼 수 없어가지고 이름만 써놨습니다. 북한에서는 숙청한 사람에 대해서 사진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보면은 맨 왼쪽에 그 강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무정입니다. 무정 옆에 있는 사람은 최용건입니다. 그리고 그 김광엽이라는 글자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김책. 김책은 군인은 아닙니다. 근데 군 창설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 다음에 그 김책 옆에 있는 사람이 유경수라고 합니다. 이 사람 아주 악명이 높죠. 유경수 옆에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방호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진 여기 복판에 말 타고 있는 사람이 최용건입니다. 그 외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그 북한이 총기를 그 조립해서 생산한 뒤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 김일도 얼굴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 보통 나라를 건국하면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역시 국가 안보입니다. 안보, 안전보장이죠. 그 군사를 보강하고, 그리고 또 외교를 통해서 이런 맹방관계를 이룩해서 남의 나라 침략을 받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경제입니다. 경제를 발전시켜서 국민들의 생활을, 생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되겠죠. 그런데 김일성과 박헌영은 당시에 그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상과 부수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권을 수립하자마자 그 전쟁 준비부터 합니다. 이것은 참 기형적인 아주 비정상적인 일이죠. 그 김학준의 경우에는 1948년 9월, 그러니까 북한 공산정권이 수립된 날로부터 6.25 전쟁을 시작하는 1950년 6월까지, 이때의 기간을 김학준은 소련의 독점적인 영향 아래 놓인 시기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전쟁 준비에 필요한 자원이 전부 소련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련에게 뭐 빌다시피 해가지고 그 모든 그 소련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독점적 영향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김일성과 박헌영은 1949년 3월 3일부터 20일까지 소련을 방문합니다. 물론 뭐 스탈린을 만나서 북한이 그 남쪽을 공산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이야기죠. 북한은 그 49년 4월 달부터 소련의 무기 제공을 요청하고, 또 중국 공산당에는 팔로군 부대, 한국인 팔로군 부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그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성과를 거둡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4월 23일 날 중국 공산당군이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있는 난징을 함락합니다. 이것은 뭐 결정적으로 성패가 공산당의 승리가 확실해지는 시기죠. 그러니까 뭐 중국 공산당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한국인 팔로군 부대를 보내주는 거죠. 김일성과 박헌영은 1949년 8월에 스티코프 소련대사를 만나서 무력 통일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확고히 밝힙니다. 스티코프가 누굽니까? 이 사람 북한에서 권력을 쥐고 북한 자체를 좌지우지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남아서 여전히 소련 대사로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북한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 또 스탈린과의 스탈린에도 발언권이 있는 그런 인물이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호소한 거죠. 한국인 팔로군 부대가 여기 북한에 들어오고, 또 소련으로부터 전투기와 폭격기, 그리고 소련제 전차, 이게 이제 북한에 들어옵니다. 이때도 보면은 소련 전차가 소련에서 북한으로 국경선을 넘어오지 않습니다.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오죠. 은닉하기 위해서, 소련의 개입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스탈린은 1950년 1월 30일이 되면은 보다 확신성 있게 김일성에게 무력에 의한 남한 공산화를 할 경우에 원조할 뜻이 있다 하는 그런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스탈린이 김일성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승인한다, 동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전쟁 일으키려는 사람한테는 이것은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겠죠. 김일성은 스탈린이 그런 의향을 밝히자마자 바로 제공받기로 한 차관을 앞당겨서 제공받아가 그 돈으로 무기를 산 거죠. 김일성과 박헌영은 또 1950년 3월 30일 날 소련을 재차 방문합니다. 스탈린에게 전쟁 구상을 확실하게 전하면서 전체적인 국제 정세가 전쟁 일으키기 아주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전쟁은 3일 만에 종료할 수 있다. 더군다나 전쟁이 일으키면 남쪽에 남로당에서 아주 대중 봉기를 일으켜 가지고 공산화는 앞당겨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스탈린은 여기 말에
동의한 것 같습니다. 스탈린은 다만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한테도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나중에 다 동의받게 됩니다. 스탈린은 이왕 전쟁 일으키는 거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군단장 출신인 바시리예프 소장 등 소장이 3명이나 포함된 그런 군사고문단 10명을 1950년 4월에 북한에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북한의 그 6.25 남침 계획을 그 전면 공격 계획을 만들어주죠. 물론 북한의 자체 계획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폐기하고 소련이 준 그 작전 계획으로 결국 6.25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그 1950년 5월 13일에 중국을 방문해서 마오쩌둥으로부터 만약에 북한이 유사시 북한이 뭐 후퇴한다든지 북한이 위기에 처할 경우에는 중공군의 중국 공산당의 군대로부터 지원을 해주겠다는 어떤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것은 나중에 결국 중공군이 우리나라에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개입하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